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독서 4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강이고요. 49쪽 펴시면 돼요. 내용 추론 계속 보고 있죠. 자, 6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 이제 국어 시험에서 난도를 높일 때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끝맺고 있는가, 그 정도만 좀 핵심적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정보가 많아요. 1번부터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 소리와 표기의 대응, 그 다음에 각 소리가 지닌 특성, 철자 읽기의 명료성,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용자가 무의미한 단어 읽을 때 등등등의 정보, 자반구의 읽기 네트워크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결된 뇌 부위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이탈리어 사례 나와 있죠.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 명료성이 높다. 그 다음에 4번에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비교 스페인어에 비해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일단 1번에서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 그 다음에 2번에서 영어 사용자가 무의미한 단어 읽을 때, 3번에 이탈리어와 영어의 명료성, 4번에 그 다음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규칙성, 이런 용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읽어보죠. 자, 1문단 한번 보시면 알파벳 언어는 표기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결정하는 건 표기체계래요. 그 다음에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의 정의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선택지 1번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선택지 1번에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규칙적이다. 즉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1대1 규칙적이라는 특성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요. 제시문에서 한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범주를 여기서 소리의 특성이라고 확장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 했을 때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다.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1대1이라는 것 외에 뭐 되게 많잖아요. 소리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이를테면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짝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유성음이 많다라든가 그죠? 등등등의 이런 특성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특성들이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1번이 그죠? 오답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트릭입니다. 그죠? 제시문에서는 분명히 규칙적이라는 것과 1대1이라는 특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 범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론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읽어보죠. 그 다음에 명료한 것, 즉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인 것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탈리어와 스페인어. 그러면 이탈리어와 스페인어는 같은 층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그죠?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고 영어는 명료성이 낮아서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예외도 많고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벌써 몇 번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죠? 선택지 3번과 관련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다. 나와 있고요. 그죠? 규칙적인 거, 1대1인 것의 대표로 이탈리아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단어 발음할 때 뭡니까?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는 게 낯선 단어를 발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는 이에 비해서 명료성이 낮다 그랬으니까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 발음할 때 뭡니까? 정확한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명료성이 낮은 영어보다 훨씬 더 명료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반구 읽기 네트워크.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제 2번과 관련되는 정보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그죠? 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정보가 선택지 2번에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죠? 바로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직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과 관련된 정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의문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예외를 떠올린다. 그러면 예외를 떠올린다는 것은 규칙적인 의문 처리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4번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영어에는 의문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반면에라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 비해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라는 거죠. 일단 예외가 많다면 당연히 뭡니까? 덜 규칙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4번하고 관련되는 거 또다시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4번인데 일단 영어의 의문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다라는 건 여기에서 직접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탈리아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둘 다 철자 읽기가 명료한 것의 대표적인 알파벳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스페인어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4번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1문단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다. 근데 지금 규칙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덜 규칙적이다라고 이제 순서 바꿔서 뒤로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선후 인과관계 오류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왜 선후 인과관계 오류는요. 말 그대로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인데, 그죠? 나중인 결과를 뭡니까? 먼저인 원인을 나중이라고 빼거나 아니면 나중인 결과를 먼저라고 바꿔서 착각하는 건데, 얘는 사실은 선후 관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규칙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1대1이라는, 그죠?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 가만히 보면 보세요. 지금 규칙적이다 6이요. 그 다음에 덜 규칙적이다 그러면 규칙성 가지고 반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문장을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대우로 바꾸면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대1이 아니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예외들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게 결국 덜 규칙적이라는 얘기니까 뭐 대우가 물론 항상 만능은 아닌데요. 같은 개념 가지고 반대로 설정하고 있을 때는 제시문이든 선택지 좀 바꿔보는 게 유용하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요. 여기 영어에 일단 예외가 많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많다는 것은 1대1이 아니라는 거고 1대1이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니까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6번의 선택지 4번을 선후 인과관계 오류 뭐 이를테면 인과관계의 먼저인 원인과 나중인 결과를 바꿔서 표현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문장일 뿐이에요. 7번 한번 가보죠. 이해로 적절한 거고요. 선택지 먼저 점검해보죠. 자, 1번에 자유지상주의자들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 그러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례 나와 있죠. A국 시민들 법률 제도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리버티에 대한 제한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 이거 비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개인의 행동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거라서 정부 허가 그 다음에 강제로부터의 자유 이거 생각해야 되죠. 자 1문단의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조금 화면에는 약간만 인용했는데요. 1문단에 보면 셋째 줄에 그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프리덤이고요.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리버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프리덤이라는 것은 같이 보죠.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고요. 그 다음에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석인 강제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강제는 물리적 힘이나 그 다음에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 그러면 물리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뭡니까? 강제와 관련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다는 것은 강제가 있다는 거니까 리버티가 없는 상황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분명히 강제는 물리적 힘이나 위협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가보죠.
자,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 사례 들고 있고요.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지금 선택지 우리 4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보죠.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즉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해당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우리가 벌써 3번하고 4번이 확인되는 거죠. 일단 보세요. 리버티에 대한 제한. 우리 리버티가 뭐하고 관련된다라는 거? 강제고, 강제는 물리적 힘, 위협하고 관련되는 건데 리버티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라고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적용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가 강제와 관련된다는 거지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진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3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4번도 남아요. 보세요. 정부 허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협이나 물리력과 관련된 건 뭐였어요? 강제였고요. 그죠? 강제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강제가 있다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거니까 리버티,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 여기서 확인되네요. 그죠? 정부 허가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으면 위협, 물리력 그리고 위협, 물리력은 강제가 있는 건데 강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리버티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끝까지 한번 보죠.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선택지 2번의 상황 연상하셔야 되고요. 거주지 이전에 허가가 필요 없어 그러면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A국 시민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부터의 자유. 리버티는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돈 없거나 이사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강제는 없지만 즉 리버티는 있지만 A국 시민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제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덤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가 아니라 리버티만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3문단 가보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이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거 그러면 강제 부재니까 강제를 극소화하고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리버티를 극대화하는 거죠. 따라서 선택지 1번에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조심하셔야 되죠. 자, 1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면 1문단 첫째 줄에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자유는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즉 뭡니까?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1번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8번 한번 가보죠.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 얘기하고 있고요. 1번부터 보면 얘는 선택지는 단순하네요. 시장 친화적 사고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행위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통적인 삶의 영역 시장 친화적 사고 침투하는 이유로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 그러면 전통적인 삶의 영역에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사례 나와 있네요. 군복문화 출산 가르침과 배움은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문단 한번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인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가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택지 3번과 관련해 가지고요.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것까지 확인되는데 그 이후로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일단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좀 읽어보죠. 자, 이 문단에
이는 공리의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복무, 출산, 나오네요. 가르침과 배움 해가지고요. 선택지 4번과 관련되고요.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인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한데 사회적 행위,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행위는 바로 앞에 나온 군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등등이죠. 얘네들을 시장에 맡기면 뭡니까? 그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번도 확인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 규범이 타락하는 게 결국 비도덕적인 게 되는 건데 분명히 여기서는 제한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행위를 어디에,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나와 있는 군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같은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규범이 타락, 비도덕적이라는 거지 시장 친화적 사고가 원래부터 비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25에서는 분명히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겼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 친화적 사고 전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정한 것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1번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나왔죠. 사회적 행위는 시장에 맡기면 타락한다. 그러면 얘네는 적합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셔야 되고요. 남아있는 게 2번인데 다만 여기서 규범 타락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 그러면 뭐예요? 소재는 같은데 긍정, 부정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면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죠? 올바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규범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려면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2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4번도 확인됐고요. 2번도 확인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외로 이제 이렇게 대우라는 것을 활용하면요. 추론 문제에서 답이 명확하게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이기도 해요. 그죠? 4번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문제 7번이요. 그죠? 7번은 가장 많이,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2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A국 시민들은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만 있는 거였어요. 프리덤과 리버티의 차이 아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답은 2번이고요.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은 4번인데 시장에 막혔을 때 타락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 군복무나 출산이기 때문에 이 예가 그저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9번 한번 가보죠. 추론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요. 얘가 그 2021년도 지방직 기출 문제인데 그때 문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좀 오답률이 높았던 건데 문제만 따로 떼서 본다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죠. 일단 1번에 고급 포도주 모두, 이 범주 나와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 그 다음에 이번에 루아라강하고 크림반도 조지아에 있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3번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 다 확인해야죠. 또는 고급 포도주에 물 섞은 거. 그 다음에 4번 병에 담겨 코르크마기를 띄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요. 고급 포도주 얘기 찾아야 돼요. 자, 1문단부터 한번 보죠. 1문단의 5번째 줄 보면 식사에서 그죠?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 몇 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식사용 포도주 3번하고 관련되네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 그 다음에 술이 약하면 물을 섞어서 마신다. 그러면 3번에 고급 포도주에 물 섞은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고급 포도주에 물 섞어서 마시는 거 이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통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 그리고 저렴한 포도주 여기에다가 물 섞은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죠. 이 문단의 셋째 줄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북쪽의 한계죠.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 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쪽까지 올라갔고 북쪽까지 올라간 게 이탈리아에서 북쪽까지 올라간 게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부분이니까 이탈리아는 얘네들보다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겠죠. 그래서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에서 북으로 올라간 거니까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되고요. 이탈리아가 남쪽에 이 루아르강 등등이 다 이탈리아보다 북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문단 6번째 줄 보시면요. 고급 포도주 생산이 나오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인데 근데 다만이라고 예외. 달콤한 백포도주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선택지 1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보시고요. 2번 그 다음에 여기 선택지 1번 그죠?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이라는 예외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의 5번째 줄 한번 보죠. 다 체크하셨죠? 자,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이야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고, 자,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 중에서도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거 그러면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서 보관한 적포도주만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개선된다고 한정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4번에서는 뭡니까? 예, 백포도주. 백포도주는 이번 주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4번은요,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고급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다 할지라도 얘는 적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한번 보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논리실증주의자들 무의미한 문장 사용하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에 논리실증주의자들 과학의 문장들만 한정하고 있네요. 유의미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 검증원리 따르면 경험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원리 따르면 거짓 문장은 무의미하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이 유의미하다라는 건데 1번에 그죠?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지금 보니까 과학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일 경우 과학이 아니다. 유의미, 무의미에서 긍정, 부정의 형태로 달라지죠. 그럼 뭐 활용하라고요? 예, 대우 활용하라고 했죠. 그럼 볼게요. 일단 요거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요?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이 유의미하지 않다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즉 무의미하다면 뭐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똑같네요. 그죠?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물론 얘를 바꿔도 되죠. 과학이라면 무의미하지 않다. 즉 유의미하다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22년에 강의할 때 요거 대우 규칙은 제가 예전부터 가르치긴 했던 거거든요. 문제화 되기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게 19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한 30초 컷으로 그냥 했대요. 그래서 1번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대우로 나머진 보지도 않고 20번 풀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다고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똑같죠. 자, 개념은 같은데 긍정, 부정으로 뒤바뀌어 있을 때 뭐 활용한다? 대우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봐야 되죠.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몇 번도 확인이 돼요? 4번이요. 그죠? 그래서 꼭 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다면 유의미하다 그러면 거짓인 문장도 역시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선택지 2번도 첫 문장에서 그죠? 보세요.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과학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면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논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적용할 수 있으면 과학에 사용되는 문장이라면 유의미하다. 그죠?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2번 보세요.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근데 보세요. 과학의 문장들은 당연히 다 유의미한 범주에 들어가는데 유의미한 것들 중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과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한 게 아니라 한정하면 안 되고요. 유의미한 것들 중에는 과학의 문장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2번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우리 3번도 남아있죠.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가나 나와 있고요. 그 아래로 세 줄 내려오면 우리 교재 기준으로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니까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뭐가 된다? 유의미한 문장이다. 그래서요 우리 선택지 3번도 보시면요. 그죠? 경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검증 가능한 거고 뭐예요? 유의미한 거죠. 따라서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추론도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우리 순서 문제하고요. 이 추론 문제가 사실은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문제 10개 쭉 하면서 적용했던 전략들 이거 꼼꼼히 생각하시고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1강, 12강에서는요. 내용 적용 10문제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컨디션 난조로 그죠? 제가 요즘에 그 일교차가 심해서 몸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서 우리가 그 끝내야 되는 진도 시점이 있거든요. 미루면 안 돼서 오늘 그 강제로 제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한 거죠. 강제로 했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은 바로 제가 금요일 말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내일 토요일에 바로 출제용 6 해가지고요. 11강, 12강 바로 빨리 6시 이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까지 우선 먼저 학습해 주시고요.